아유, 반갑습니다. 한 달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죠? 근황 토크. 블루 썸머님이 근황 토크부터 갑시다 말씀하셔가지고 요즘에 근황이 뭐가 있지? 강의를 몇 개 시작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거는 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죠? 7월 이게 짧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예전에 한 달이 길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라방을 하고 나서부터 한 달 단위가 그냥 막 너무 빨리 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셔츠가 예쁘다고 정지희 님이 감사합니다. 방송 때 계속 같은 걸 입을 수 없어가지고 A 세컨즈 가가지고 샀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근황은 별거 없었다라는 거죠. 계속 비 오는 거 계속 보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한 강의도 좀 다니고 오랜만에 그렇게 시간을 잘 지냈습니다. 자꾸 몇 분이서 귀걸이를 했냐고 하시는데 귀걸이가 어디 있어요? 이 빛나는 겁니다. 이게 빛나가지고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귀걸이가 아니고 귀걸이처럼 보이네. 기름이 기름이 있어가지고 귀걸이처럼 좀 보이네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5월 라방하고 6월 라방에는 여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7월에는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7월에 뭐 하지?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성철 스님 관련된 유튜브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철 스님 그 영상 중에서 100일 법문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꽤 재밌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듣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그 생각도 하기도 했고 또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하다가 뭘 할까. 미미월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미미월드 보셨죠? 최사장 유니버스에 있는 그 미미월드를 같이 보면서 요거에 대한 GV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같이 보면서 이걸 코멘트도 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그 주식을 다 처분을 했어요. 오현주님이 살짝 우울해 보이는 듯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7월엔 포스트 코로나 예측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톰보이 후님은 100일 법문 알아듣기 힘들어 때려쳤다. 그러니까 알아듣기 힘든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며칠이 아니구나 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서 주식을 다 처분했습니다. 네. 정지희님이 주식 다 처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린다,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안 그래도 요즘에 그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동학 개미 운동. 안 하는 원래 이제 주식 시장의 참여자를 크게 셋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가장 크죠. 3분의 1씩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를 우리가 개미라고 부른다. 개미라는 그 용어가 왜 개미야? 그냥 개인 투자자가 하면 되지. 뭔가 너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작다라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한 그 귀여운 용어 같긴 한데 나는 그냥 투자자면 투자자지 개미라고 부르는 건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동학 개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의 얘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영초님께서 국내 주식 아니면 해외 주식 어떤 걸 처분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팟캐스트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주식을 안 하다가 몇 년이야? 17년쯤에 해가지고 해외 주식이 좀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주식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해외 주식을 미국 주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왜냐면 막상 돈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식 말고는 따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누가 2만 원을 후원해 줬습니다. 임창동 님이 2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요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할 얘기가 많네.
이걸 뭐라고 하죠? 이 후원받는 거? 후원받는 거 창을 열지 않으면은 이게 홍보가 안 된대요. 이 채널에서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게 홍보가 안 된대. 유튜브에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열긴 열었는데, 후원은 괜찮습니다. 후원은 감사하지만, 각자 제가 커피 쏜 셈 치고서 후원 안 받고, 후원할 생각 있으시면 커피 사 먹으시면, 커피를 사 드시면서 최 사장이 샀구나, 이 생각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은 감사하지만 괜찮고, 일단 열어뒀어요. 그래 홍보가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좀 마저 하면, 그래서 2017년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과거에 이제 주식 단타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충 정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래서 잊고 있었던 거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 주식 투자하는 게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데이 투자자였는데 3일의 매수와 매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요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크게 한 3-4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타, 계속 막 사고 팔고를 하루에 이제 30번, 40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스캘핑이라고 하고, 스캘핑 자체가 썰다라는, 얇게 썰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 투자자,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매수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JS소님이 10,000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요거는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중장기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중장기 투자자들은 한 달 혹은 1년, 2년 정도를 보유하고 파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아주 장기 투자자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두 번째 데이 투자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게 했어요. 매일 아침에 코스피랑 코스닥 전체에서 30개 종목을 추려가지고 하루 종일 매수를 하고, 그거를 그날 팔거나 늦어도 이틀 후까지 해서 매매를 하는, 그렇게 했고, 하루 목표 수익률이 0.5%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힘들게 했어.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2017년에 돈이 모이긴 모였는데, 이걸 예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뭐죠? 금리도 낮고, 그렇다고 이제 이걸 뭐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좀 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식 투자 외에는 이런 금리를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라고 또 방법을 찾다가 해외 주식 투자에 눈을 돌렸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엄청나게 크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지금은 더 오르긴 올랐는데,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주의 가격 곱하기 전체 주식을 합한 걸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이 시가총액 순위를 미국 주식을 보면 1위가 지금은 어딘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뭐 애플, 아니면 이제 어디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애플이나 뭐 구글, 알파벳, 아니면 또 어디지?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조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1조 달러 정도 해.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아마 1.5조 달러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800조 정도가 시가총액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최 사장 유니버스에는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사고 싶어. 김성우님이 아마존, 갑자기 아마존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 1조 달러에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애플 회사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얼마가 있으면 되느냐? 1,800조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을 살 수가 있어요. 애플 회사를 살 수가 있어.
애플 이런 컴퓨터 이런 거 말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대충 그 정도 돼요. 1800조?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1500조 뭐 1800조, 2000조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애플 그 기업 하나랑 한국 코스피 이제 우량한 주식들이 모여 있는 그 시장과 동급일 정도로 미국 주식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를 잘 보여주지. 그래서 좀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20개 정도였나? 그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을 사서 보유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코스피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코스피도 좀 주워 담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기도 하고 코스피는 휘청했지. 이제 미국 주식은 다시 갔는데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 전망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처분한 건 아니고 좀 목돈을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었던 거에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처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이랑 국내 주식 다 합해가지고 한 5분의 4 정도를 처분했고 5분의 1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처분한 기념, 최 사장이 주식 처분한 기념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주식 얘기를 할 텐데 주식 얘기보다는 왜냐면은 그거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을 테니까 투자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투자의 기본기.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펀드, 뭐 적금을 붓는 사람이나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짐티님이 지금은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김성우님이 처분 시점이 언제냐? 요 보름 사이에 다 처분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에 최근 다 했던 것 같아. 오현주님이 주식 얘기는 안 어울린다. 그렇죠. 저희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보면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술인 것 같아. 투자를 할 줄 아느냐 없느냐는. 그러니까 이건 뭐와 비슷한 거냐면은 운전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운전을 할 줄 아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야, 운전 못해도 돼. 야, 서울에는 이게 뭔가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이거 뭐 굳이 알아야 돼? 그래서 몰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아니면 그 운전을 못하거나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지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내가 할 줄 안다. 내가 차가 없어도. 그러면은 운전할 기회들이 생기고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벽하게 윤택해진다, 윤택해지지 않는다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투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투자 몰라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더 삶이 간소하고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좀 안다. 몇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고 투자 꽤 오래 했으니까 수익도 많이 났고 어떤 투자에 대한 기본기를 갖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겁내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사는 얘기와 좀 엮어서 해보려고요. 사실 최 사장 유니버스도 그렇고 최 사장 유니버스에서의 컨텐츠를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경제 TV가 아니니까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더 기대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기본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나에게 투자가 됐던 주식에 투자가 됐던 무엇인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자세,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편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삶과 엮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채팅을 계속 못 읽었네. 담벼락 고양이님이 테슬라를 2017년에 샀다면 거의 5배 정도 올랐는데 그 테슬라는 많이
좀 올랐죠. 휘파람님이 주식 말고 다른 투자는 안 하시나요? 뭐 이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전 자기 개발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양님은 수익이 지금 40% 정도인데 대단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영님이 저도 필기 준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학 개미운동 얘기부터 좀 해야 되나? 아예 우리 삶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아예 삶 얘기?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호미 피아트님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막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사실 그게 걱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조급하기도 해. 어떤 게 조급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좀 조바심이 나고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기억나요? 예전에 그 비트코인. 그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우울증에 걸려 있었잖아. 난 정부가 그거를 제재한 게 나쁘지만은 않다. 저는 이제 시장주의자이기도 하거든요. 시장에 정부가 과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제재한 거는 난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기억나십니까? 전 국민이 우울증에 걸렸었잖아. 나도 비트코인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다들 이게 너무 투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채팅창이 막 넘어가네. 어쨌든 요즘에 동학 개미 운동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왜냐면은 남들이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우리 같이 한번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합시다. 뭐 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CK님이 메소포타미아부터 얘기해라. 그렇게 안 하려고. 너무 옛날부터 얘기하지 맙시다. 혜선님께서 그렇죠. 남들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잠깐만, 내가 아이패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아이패드가 나올려나? 나온다.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얘기합시다. 주식 얘기부터 바로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 경제 방송 같고 재테크 방송 같으니까 좀 세속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돈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있으면은 부유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실 겁니까? 사실 그런 생각 가끔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소득이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그런 거 생각은 때려치고 싶기도 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좀 돈이 있으면은 이 정도면 부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브바흐님께서 시민의 교양 심화 강의연인가요? 시민의 교양에서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인문학을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채팅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부자냐 했더니 정준모님이 10억 정도, 10억, 이선영님도 10억. 뭐야, 짰어? 10억 다다익선도 있고, 30억도 있고, 부르라고 했더니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금 100억도 있고, 네오 걸림이 가장 높은 걸 불렀습니다. 100억. 그죠? 1조, 이호경님 1조 있으면 된다. 100억, 1000억. 신났어. 갑자기 신났습니다. 5억 정도도 있고, 지금 1조부터 5억까지 나왔거든요. 1조부터 5억 그 사이 어딘가인 것 같은데. 알았어. 상위 10%의 재산?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얘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1조라고 했잖아요. 1조? 계산해봤는데 50억은 있어요. 위더스님이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봤대. 자기가 100조도 있고. 왜요? 왜 그 정도가 있어야 되죠? 일단 알았어. 이제 알았어. 경매.
오케이. 어떤 분은 이제 1조 정도가 있으면 된다. 자기가 계산해 봤더니 50억 정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 위더스님이었나? 계산해 봤더니 50억 정도가 있는 게 부유한 것 같다. 그렇지. 뭐 강남 아파트 하나 사고 자동차 굴리고 좋은 거 타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좀 좋은 거 먹고 그러면은 50억은 있어야 된다. 1조 부르신 분은 궁금하네. 도대체 왜 1조씩이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1조 있으면은 뭐 한 500억짜리 건물 사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가? 육경 지선킴 님이 육경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아이패드 나오나 모르겠네. 아이패드 잠깐만요. 아이패드가 나온다. 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부자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조사해 본 결과 10억에서 30억 사이가 가장 많다라고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되면 제 질문은 이거였죠.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적게 부르신 분은 5억도 있었던 것 같고 많게 부르신 분은 아까 1조도 있고 막 장난처럼 1경 막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부동산, 자동차, 한국의 그런 시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그 경제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중산층의 기준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정의로운가, 뭐 어떤 자신에 대한 전문적인 그 견해가 있는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사회를 돕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는 부자 그러면은 자꾸만 수치로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문학적인 측면까지도 아니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던져져 가지고 우리가 부자를 꿈꾼다고 했을 때 그건 실제로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부는 뭘 얘기하는 거냐? 특히 부. 사실 이거는 일반적이지. 그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시간도 얘기하는 거지. 제가 부자는 자유 플러스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분들은 실망했을 거고 뭐야 주식 얘기 안 할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또 부자는 마음의 부자인가 보다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라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한 절반의 분들은 갑자기 신났겠죠. 아싸 투자 관심 없고 주식 관심 없었는데 인문학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반반일 것 같긴 한데 둘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 재테크를 경제적이고 그냥 너무 수치적이고 세속적인 걸로만 한정시키고 인문학과 분리하다 보면 인문학 자체가 인간의 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난 두 개 다 불만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인문학의 범위 안에서 경제와 재테크를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로 모든 인문학적인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경제 환원론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둘 다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바다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 중에 한 분야일 뿐이지 그걸 너무 배제하려고 하거나 그걸로 모든 걸 환원하려고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헬레온 팡님께서 자유가 없는 회사의 노예는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반으로 나눠져 있네, 그죠? 어쨌든 말을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부는 본질적으로 자유와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느냐? 우리가 자유와 시간을 얻기 위한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8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얼마를 벌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게 됐다. 80세가 됐을 때 100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83세 죽는다.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80세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100억인데 83에 죽는다. 그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유와 시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유와 시간을 돈과 우리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하면 되겠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가로 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 교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유와 시간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양보할 수 있나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돈을 벌면 벌수록 자유와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회사를 노예라고 얘기하는 거 자기 개발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자유와 시간을 늘리기 시작하면 돈은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중간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내 인생에서 이 정도까지 중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적절한 기준, 부자가 아닌 것, 자유와 시간을 갖기 위한 이 적절한 기준이 개인적으로는 약 3억 정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할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제 사장은 3억 정도가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 요즘에 3억 갖다 아파트도 못 사.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냐면은 사실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3억 정도가 있으면 저는 이게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죠. 거주할 공간? 그럼 강남이면은 뭐 한 30억이고 이건 말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주는 그런 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원하는 뭐 그런 거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방도 가능할 것이고 뭐 동해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제주도 괜찮을 거고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주할 곳이 있는 상태에서 3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정지희님은 적절하다고 말씀하시고 부인님은 3억의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 망고님도 서울에 안 살면 되지.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자유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자유와 시간이 있어. 그렇다면 서울에 굳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서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일자리 때문도 있을 거고 학업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다 너무 옛날 생각인 것 같아. 일자리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한테 자유와 시간이 있고 완벽한 자유와 시간이 있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교육에 많은 걸 투자하고 서울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을 가고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학문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급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다시 얘기해서 회사원이 돼서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잖아. 만약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자유와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거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찰보리님이 오늘은 주식으로 3억 버는 방송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3억을 얘기한 거는 최 사장이 뭐 3억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일과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을 생각했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에 던져진 일반적인 인간. 우리 이제부터 이 사람을 XC라고 합시다. XC. XC라는 일반적인 존재가 가장 자유롭고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던 거예요. 왜 3억이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주식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3억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금융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금융에 대한 공부, 여기 특히 말하면 뭐 직접 투자,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에 대한 지식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연간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안 돼요.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여긴 시간이 좀 고려되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 칸이 넘어가네. 이거는 바로는 안 돼. 바로는 안 되고 여기는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다시 말해서 10% 정도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2년, 3년, 5년 그 이후 투자가 쌓여서 그 정도 돼야지 연간 1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강지훈 님이 월에 10%는 찍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은 정말로 월에 뭐 나는 월간 2, 3%, 월에 5%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르르 퐁퐁님이 연 10%면 하루 종일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님?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하려고요. 너무 길게, 시간 너무 오랫동안 잡아먹었네. 빨리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걸로 한 1시간 정도, 벌써 한 30분 넘게 까먹었지만 1시간 정도만 짧게 얘기하고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요거와 관련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얘기들, 그렇게 오늘 한 2시간 정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요? 근데 여기서 연수 10% 수익이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은 그 시세 차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배당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얘기 하도록 합시다. 근데 왜 연 10% 수익이냐? 3억에 연 10%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연 3천만 원이잖아. 여기 사실은 세금을 제외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좀 배제하고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좀 추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세금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실질적인 세금은 연 2천만 원까지는 그 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20%가 붙게 돼 있지. 그런데 일단 우리 3천을 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연간 3천만 원씩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주식 상품을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 얘가 연간 한 5% 정도씩 올라가고 5% 정도씩은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연간. 그러면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월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 150만 원 정도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태에서 월 150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평생 끊어지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계속해서 150만 원 정도가 계속해서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자유롭지 않나? 만약에 소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회사를 이제 다닐 필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회사를 좀 줄이고 내 자유시간을 많이 갖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은 월 150이 들어오고 여기에 완벽한 내 자유와 시간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쪼들려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노동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느냐? 이 시간에 우린 정말로 의미 있는 걸 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꼭 수익이 나지 않지만 내 꿈이었던 것들. 난 이런 걸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내 꿈 같은 걸 그때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다시 뭐가 될 거냐면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을 소소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나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외부에 표현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리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미선님이 월 150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꾸로인 것 같아. 우리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뒤집어서 생각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이나 희망 같은 거는 포기하고 하기 싫은 것들, 하지만 돈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잖아. 그럼 나한테 주어진 80년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로 채워놓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돈으로 바꿔내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일정 정도의 돈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이 아주 적게 남아 발생시키는 걸로 내가 살 수 있게끔 소비를 줄이고 거기에 맞춰 살기 시작한다면 나한테 시간과 자유가 확보가 될 거고, 그 시간과 자유가 확보됐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거고 여기에 다시 수익이 붙을 거고,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지우고 정리해 줄게. 지우고 정리. 우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갑자기 주식 투자한다,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 한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삶인 것 같아요. XC는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에 태어난 거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먼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내 시간과 자유를 포기하는 거지. 희생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뭐로 바꾸느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삶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 시간과 자유를 확보해.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과 자유를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꿈이나 아니면 희망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 어떤 소득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진짜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니양님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축복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차님이 그런데 현실은 주거 공간과 투자 원금을 버느라 시간이 다 가죠. 맞는 말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자자 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자를 다시 만들어야지. 부자. 부까지만 쓰면 되겠다. 부. 이것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걸 A라고 하고 이건 B라고 할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년 살겠지.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0년에서 40년 썼다. 그럼 나머지 인생이 뭐 60년, 70년 남았다. 그럼 나머지 인생 전체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 A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야, 그렇다면 아까 전에 네가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의 생활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150만 원? 뭐 혹은 200만 원? 사실은 요거는 이제 가정이 있고 가정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적은 돈이고 그 사람은 좀 다르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소규모 가정이고 아니면 개인이거나 요 정도의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정이 있고 내가 부양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X라는 요 개인한테 놓고 봅시다. 요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XC 혼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부양 가족이 거의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요걸 만들어내느냐. 요게 확보가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고 그 시간과 자유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가지고 부를 형성할 수 있을 테니까 요게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요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게 우리가 처음 얘기를 시작했던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죠. 현주리님이 프리랜서 싱글남 기준.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정이 있다. 그럼 사실은 더 올려야지. 그 가정이 전체가 최소한으로 생활하고 시간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줄여야 되겠죠. 근데 나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교육.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도 시간과 자유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그 아이를 교육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 얘기는 일단 차후로 미루도록 합시다. 처음 얘기로 우린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 투자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운전 면허를 따는 거와 비슷하다. 운전을 할 줄 아는 거와 비슷하다. 몰라도 되지만 알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박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네. 김지석클님이 최 사장님과 비슷한 기준으로 목표를 잡고 목표를 달성해서 연초에 최소하고 퇴사하고 쉬던 중이었는데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다. 현실과 생각은 좀 다르다. 박겸님은 듣고 보니 정말 균형이다. 이런 얘기만 해도 재미없고 안 하면 현실성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이야? 인문학이나 요즘 부자 공부 이런 책들? 구체적인 얘기 할 거야. 구체적인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쨌든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 연정님이 혼자면 150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뭔가 너무 쪼들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얘기 하고 있는지 이해가죠? 일단 어떻게 삶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핑계를 대는 거지. 야, 현실은 달라. 너 현실을 내가 150으로 이렇게 생활해 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잘 안 됐어. 현실은 달라.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현실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현실적일 수는 있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런데? 내가 현실을 인정했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 현실에 수긍하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A라는 삶의 방식을 그냥 따라가기만 할 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을 시간과 자유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도 안 되더라. 뭐가 안 됐지? 그렇다면 그걸 정비해서 다시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도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나머지 인생, 남이 대신 살아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60년에서 80년의 나머지 인생 동안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노동자가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가끔 착각하게 돼.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은 현실이 너무 각박하죠.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거야. 현실은 너무나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얘기하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심히 노동해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고 부를 쌓고 아파트를 사고 자동차를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난 노동하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규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삶의 꼭 정답은 아닌 거예요.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있냐면은 내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는 삶.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다면 다시 들어와. 그래서 어쨌든 이건 난 밀고 갈 거야. 난 어떻게든 B의 삶을 만들어내겠어.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렇다면 나한테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투자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꾸로 올라가 보면 만약에 나한테 월 150에서 200 정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목표부터 정해야 되는 것 같아. 그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3억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3억 정도.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굉장히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유도가 된 건데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 많으니까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목표를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목표 폭포라고 써놓네. 잠깐만.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부인님이 가족들이 아프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노량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후려치는 거 아니냐? 인생은 더 복잡한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X라는 사람으로 굉장히 추상화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더 복잡해. 근데 이게 제가 과학을 하시는 분들과 토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토론을 어떻게 끝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 뭐냐면은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복잡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막상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라고 하고서 복잡함이라는 그 언어에 그냥 다 구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들여다보기가 싫은 거지.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한테 기만이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걸 다 끄집어내서 분리수거하고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하고 이걸 단순화시키고 목록을 짜보고 극단적인 추상화를 통해서 아,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거구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명심할 때 그때 복잡한 세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추상화시키는 거야.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상황마다 다르고 가족에 대한 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려면 끝도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극단적으로 추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가 이 기준점 안에서 무엇을 내가 더 변형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현님이 오늘 방송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억을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야, 3억, 야, 그럼 3억 벌려면 또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언제 벌어? 그럼 다시 또 A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100억이다, 1경이다, 100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꿈인 거지. 로또를 내가 사고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자기를 위로하는 그건 꿈인 거잖아요.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3억은 너무나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단계가 필요한 건 사실이야. 1단계 색깔을 바꿀 수 있나? 색깔 바꿔볼게. 좀 잘 보이는 걸로. 그래서 1단계는 필요해요. 이런 순간이 필요해. 제가 사실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게 사실은 두 가지 책이었거든요. 어떤 책이었냐면 첫 번째는 공산당 선언이었고 이거 팟캐스트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공산당 선언을 보면서 자본주의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공산주의 혁명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겠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래서 공산당 선언이 저를 이제 어떤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계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정반대에 섰던 책이 하나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매우 재밌게 읽었어요. 인문학을 한창 할 때,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했었거든. 야, 그거는 학문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삶에서의 균형을 제 스스로 잃어버렸던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게 됐어. 근데 어쨌든 그 기요사키도 그 얘기를 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쳇바퀴를 굴리는 시기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 요때가 쳇바퀴를 굴리는 시기거든요. 요건 힘들어. 어쨌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자유를 희생하는 그 기간은 필요해요. 그 목표는 뚜렷하지. 3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과정이 필요해. 시간과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돈을 버는 시기. 그리고 그 목표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라고 목표를 두는 거지. 그리고 나서 3억이 모였다. 여기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가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느냐? 시간과 자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10분간 부인님도 읽었네. 그 시리즈 재미있었다. 그거 보고 사업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김혜진님이 진도 쭉쭉 빨리 나가달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은 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얘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투자의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쨌든 주제는 샌디 연님이 과연 10분일까? 10분 안에 끝내야 된다. 10분까지 주시면 빨리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주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입견을 좀 없앨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투자에서는 주식 중심으로 얘기할 거야.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부동산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투자의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주식이 소액으로 투자라는 것 자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 소액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매우 많이 매수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이 좋긴 하거든요. 투자를 배우는데. 그래서 주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선입견을 좀 없앨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 주식이라는 것이 투기다. 근데 투기로 꼭 볼 수는 없어. 하나의 투자인 거고, 요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 비트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은 뭐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어떤 사람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넘어서 그냥 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되게 작은 차이긴 한데 꼭 투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로섬이라고 써야 되나? 제로섬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을 얻으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 실제로 이거는 제가 시민의 교양에서 좀 설명한 거긴 한데 주식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냐면 자본주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계급 갈등을 사라지게 한 게 주식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계급 갈등을 사라지게 했어.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좀 길게 쓸까? 근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급으로 대립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서 중세가 되면 이제 왕과 귀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자본가와 노동자로 근대 사회는 나눠지게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짓는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고 노동자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공장, 농장, 거대 자본
무엇인가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공장 같은 겁니다. 자본가는 뭘 갖고 있느냐? 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진짜 의미, 프롤레타리아의 진짜 의미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 자신의 몸뚱아리를 판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렇잖아. 그렇죠? 봅시다. 그래서 노동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생산수단에 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이득은 칸이 좀 좁네. 대부분의 이득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생산하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이 100 정도의 생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한 70%를 자본가가 가져가고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30% 정도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언젠가 자본가와 노동자는 계속해서 생산수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될 것이고 결국 노동자들이 지금은 개별화되어 있지만 단결하고 연합해서 자본가를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뺏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성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눠져 있었던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중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오면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주자본주의로 바뀌게 돼요. 주주자본주의는 뭐냐면 위에 있었던 이 생산수단을 잘게 쪼개가지고 요거를 한 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이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주주자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대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노동자와 자본가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도 자본가처럼 생산수단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HTS를, 그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사잖아. 그때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은 그냥 막 투기를 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기업의 일부분을 내가 가져와서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에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되죠. 근데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서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물이 발생되면 나는 노동 수익만 얻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여기서 배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배당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사고 팔고 시세 차익만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에 심취해가지고 그 댓글 못 보고 있었는데 맞죠? 시민의 교양에서 봤다 고은혜님이 다 뭐야 시민의 교양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많어? 브레이브 바흐님도 시민의 교양에서 언급했다. 그렇죠. 푸르르 퐁퐁님이 제가 아까 전에 용어 갑자기 까먹었었는데 HTX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걸 얘기하셨죠, 그죠? 푸르르 퐁퐁님이 경영하려고 주식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죠. 아니에요, 왜 없어요? 계속해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그 주주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회사의 오너들이 주식을 매입해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권 싸움은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10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길어졌긴 했는데 우리가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걸 그냥 투기로 보고 그냥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이나 얻으려고 한다. 그게 전부인 줄 안다. 그건 완전 투기겠지. 하지만 내가 좋은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한다. 그건 당연히 투자가 될 거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주식이 좋다라고 구입하게 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기거나 계속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과 더 나아가서 사회의 발전도 사실은 기업의 발전이겠죠. 기업의 이익 증가가 기술의 발전과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생적으로 발생한 투기꾼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가 있고 주식시장은 어떤 그 투기의 장으로서 그냥 파생적으로 만들어진 건가 보다. 근데 아니야. 주식시장이 자본주의, 특히 주주자본주의 사회, 수정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본질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정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정혜진 님이 가치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가 많지 않은 게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의 한계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도. 왜냐면 배당을 너무 안 줘.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너무 디테일하니까. 어쨌든 선입견이 있는데 선입견을 좀 걷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투기도 아니고 제로섬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선입견을 버려야 돼. 선입견 버려. 알겠죠? 그래서 너무 이걸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선입견과 함께 너무 열광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알겠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요즘엔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니까 주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분이나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지.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식만 하면 된다. 실제로 주식 수익률이 뭐 부동산 수익률보다 높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주식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너무 주식이 뭔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라고 해야 돼? 갑부가 되거나 그렇게 해도 좀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기준을 낮춰서 내 시간과 자유를 확보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걸로 뭐 거부가 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주식은 당연히 리스크가 따라요. 리스크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또 뭘 할 수가 없냐면은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도 할 수 없거든요. 주식에서 레버리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면 주식이 높아요. 주식이 단순 투자 수익률은 높고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뭘 배제한 거냐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레버리지까지 고려한다고 한다면 부동산은 리스크도 낮고 실제로는 레버리지도 높아서 사실은 주식과는 비교하기 좀 어렵게 매력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라 이 얘기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주식에 대해서. 반면에 이게 무슨 정말로 뭐 유일한 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선입견도 아니고 열광도 아니고 적절하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와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기술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백혜찬 님이 주식에서 레버리지는 덜덜덜. 맞습니다. 주식에서 레버리지 쓰면 안 돼. 레몬 님이 뭘 사야 하는지 콕 집어달라고? 그건 안 할 겁니다. 수익률 10%가 안정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 만드는 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목표는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한번 써놓을까? 목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자유다. 이걸 위해서, 이건 개인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인물, X라는 인물을 놓고서 우리가 3억 정도, 그래서 여기서 10%의 수익을, 연이죠. 연 10%의 수익을 일단은 목표로 해서, 요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요건 개인마다 다르고 사정마다 다른 거야. 알겠죠? 근데 요건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에서 정해진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최 사장의 방법 잘 모르지만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투자에서의 기본기, 이게 오늘 얘기 핵심인데 너무 흔한 얘기지만 농부 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좋은 씨앗을 골라야 되죠. 좋은 씨앗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학개미들이 이걸 모르고서 그냥 하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히 나눠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다리기. 사실 제일 힘든 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 2번하고 3번이 핵심이 될 거예요. 이건 비유지만 뭔지 알겠죠? 좋은 씨앗을 골라내야 된다, 심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씨앗은 어떤 게 될 것 같냐면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우선 테마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파는지 모르는 기업들 있지. 이 기업이 도대체 뭘 파는지 모른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돼요. 써줄까? 칸이 적으니까 다시 지운 다음에 좀 크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크게 한번 써볼게.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테지만, 첫 번째, 좋은 씨앗. 일단 요거 안 돼. 테마주 하지 마, 테마주.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뭐 모더나를 하겠다, 뭐 갑자기 이제 그 바이오주를 하겠다,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테마에 올라타는 순간 이거 정말로 투기가 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밖에 못 배웁니다. 여기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성공하잖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야, 나 이번에 테마주 해가지고 성공했어.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잘못된 성공 방식 때문에 다음에도 테마주에 올라타거든? 더 큰 돈을 하겠죠.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첫 번째 테마주에서 성공한 게 운이었기 때문에 큰 실패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마주는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거, 얘가 뭘 팔지? 그런 거는 안 돼. 뭘 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게 싸 보이고 막 그래서 산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총이 작은 것. 시가총액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건 안 돼. 반대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당연한 건데
뭐 성장성이 있는 거는 괜찮죠.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게으르게 좀 투자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요거죠. 내가 좋아하는 기업. 아유, 글씨가 점점 엉망이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사는 게 좋고, 또 하나를 얘기하려면은 배당이 나오는 주. 요걸 사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죠? 글씨를 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선정해라. 우선 내가 좋아하는 기업은 그냥 단순히 기업이 좋은 건 아니지. 그 기업의 상품. 그게 좋은 걸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망고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마주가 뭐예요? 테마주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슈화되거나 시사적인 거 있죠.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뭐 수익을 볼 것 같다. 그런 거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요. 그런 걸 테마주라고 해. 상현리 님이 좋아하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비싸요. 시가총액이 비싼 거는 상관없어요.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 애플 얘기했잖아요. 애플 기업이 얼마냐면은 한 1.5조 달러야. 1.5조 달러거든요.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야. 1.5조짜리 회사라는 게 시가총액인 거고, 여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우리는 1.5조로 애플을 살 게 아니잖아. 애플의 한 조각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가는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사면 좋아요. 기업의 상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왔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좋은 물건을 알아봐. 그리고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면 돼요. 그 물건 말고 그 회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게 다 애플이다. 애플 컴퓨터, 아이폰, 난 앱등이다. 그럼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걸 대체하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좋아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원할 거고, 그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거고, 성장하게 된다. 네, 갑자기 그냥님이 2,500원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그 기업의 상품이 좋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사면 된다. 저는 어떤 회사를 좋아했었냐면은, 그래서 해외 주식이 재밌었어요. 코스피에는 별로 없어. 코스피에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많진 않아요. 삼성 참 좋은 기업이죠. 삼성은 참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품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제품이 있으면 다행이죠. 갤럭시 사랑한다 그러면 뭐 다행인 것 같고. 근데 정말로 갖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있죠. TV도 잘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갖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전에 홍콩을 갔는데 테슬라를 사게 됐던 계기가 있어요. 홍콩을 언제 갔었지? 한국에 테슬라 자동차를 보기 힘들 때였어. 미국에서 만든다, 뭐 테슬라 기업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창 돌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홍콩에 갔는데 홍콩 거리에 테슬라 차가, 나 처음에는 그 차가 무슨 차인지 몰랐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뭐야 이런 차가 있어? 처음 보는 차인데? 했더니 그 차가 테슬라인 거야. 그래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차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차 있으면 좋겠다. 너무 비싸지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샀던 게 테슬라 기업이었어. 왜냐면은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거고 내가 봐도 이쁘고 내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저걸 사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남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이후에 뭐 망한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면 된다.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 주식의 재미있는 면이 사실 거기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상품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 스타벅스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프링글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P&G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미국에 있지 않고 유럽에 있지만 LVMH라는 회사도 있고, 예를 들어 BMW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BMW 살 수는 없지만 BMW 주식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좋아하는 기업,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사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배당까지 그 회사가 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지. 배당 주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구글에 쳐보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LVMH라고 할까? LVMH. 이 루이비통 만드는 회사라며.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주가 이렇게 구글에 치면 밑에 보면 배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배당 몇 퍼센트. 아마 1% 정도 줄걸?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사면 된다. 이게 좋은 씨앗이야. 성장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묻어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방송. 사실은. 나눠야 된다. 적절히 나눠서 심어. 이게 제발 나눠서 심으세요. 알겠죠? 이 얘기는 지금까지 졸았더라도 이 얘기는 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방송한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타이밍 같은 건 알아. 아, 타이밍이 중요하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냐 뭐 중요하다는 거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막 회사는 자기가 알아봤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다 사는 거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절히 나눠야 된다. 여기서 나눈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나누고 시간적으로도 나눠야 돼요. 무슨 말이냐? 큰 틀에서는 주식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누긴 해야 돼요. 자기의 투자 인생에서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아니면 뭐 원자재도 있고 아니면 그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분산해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뭐 원자재나 뭐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주식도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걸로 나눠서 사야 돼요. 알겠죠? 공간적인 것.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 기업을 사라라는 거예요. 한 개 기업이나 두 개 기업을 사서 몰빵한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사실은 이건 중요해. 시장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건 핵심이야. 이거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시장 예측이라는 것 자체는 안 돼. 주식 투자나 투자에 대해서 모르거나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시장 예측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오르는데 몰빵, 내리는데 몰빵 이러면 안 되고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다 투자를 해야 돼요.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해야 되는 거야. 이기는 게임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게임,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다 투자하는 것, 이게 분산이다. 알겠죠? 이거 중요해.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사실은 잃지는 않습니다. 분산 투자만 잘해도. 알겠죠? 그래서 영정님이 종목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가이아님이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않기.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용어들은 알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말만 알지 이걸 실행을 하자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보통 20개 정도로 나눕니다. 20개 기업을 사요. 이게 개인적인 거야, 저는. 어떤 분은 10개 해도 되고 30개 해도 되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한 개 기업이 폭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단타 중심으로 진행했을 때는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업을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2, 3일에 하나씩 되게 자잘한 기업들이 사라져요. 놀라운 경험이어서 갑자기 이제 근데 그런 게 되게 흔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부터 기업은 20개 정도로 쪼갰어요. 왜냐면 한 기업이 폭망했다. 20개 중에 하나가 망한 거잖아요. 그럼 5%인 거야. 아, 내가 5% 정도의 완전한 손실은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개 정도로 분할해서 코스피도 이번에 투자할 때 20개, 그리고 저기 뭐야, 해외 주식은 20개가 안 됐던 것 같은데 14개, 15개 정도로 분산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분산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 한 개 한 개의 기업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위에. 그죠? 내가 좋아하는 기업,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주로 사야 된다는 거죠. 해덕지님께서 종목별 얼마 정도로 하느냐? 요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다 같은 비중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좋아하는 것, 특히 잘 매수를 못하게 된 것, 이게 차이가 나긴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망고망고님이 종류가 다양하면 관리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편한데. 그리고 내가 다 좋아하는 기업들이 있잖아. 왜 힘드냐면은 이 기업이 뭘 파는지 몰라. 이 기업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너무 힘들지. 한 개 한 개 기업이 내가 다 알아.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도 알고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P&G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로키드 마틴도 샀었는데, 로키드 마틴도 있고, 뭐 테슬라도 있고, 이 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2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재밌죠. 재밌고. 시간적으로도 나눠야 된다. 이것도 중요해요. 공간적인 건 이해했죠? 시간적인 건 뭐냐면 이거죠. 시차를 둬야 돼요. 매수도 그렇고, 특히 매수, 그리고 매도도 그렇고,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고, 가장 저점에 사고 가장 고점에 팔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는 거야. 근데 또 기계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마지막에 사야지 뭐 나쁘진 않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 그 대신에 어떻게 사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업에다가 A 기업 걸 사보겠다. 너무 크게 잡았나? 500만 원을 할게요. 500만 원을 기업을 사겠다. 500만 원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요거를 좀 줄일게. 그래서 100만 원. 한 개의 기업을 100만 원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에 이 기업을 가장 낮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쪼개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하루 사고 한 일주일 지나서 등락을 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좀 낮았다고 생각할 때 사고 또 시간이 지날 때 사고 천천히 낮은 값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좀 귀찮은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가 낮다고 생각했을 때를 조금씩 사놓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이거는 왜냐면 평균적인 가격보다 내가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항상 대부분은 올라 있게 될 거예요. 낮은 가격에서 계속 쓰고 오랜 시간을 두게 되면. 이거는 중요합니다.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는 거죠. 매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고. 아시겠죠? 아, 샌디 윤님이 투기가 아니라는 게 좀 이해가 감. 그렇죠. 세토바 비월님이 완전 기계적으로 정석적으로 매매하시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정석인데 전 정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기초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못해. 어떻게 할지 몰라. 자기를 이렇게 제어를 못해.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근데 주식 투자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투자는
투자는 비슷한 패턴이라고. 모든 투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내가 좋아하고 상장성이 있는 거를 투자하는 게 기본 최저 조건인 거예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해보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알겠죠? 아, 정혜진 님이 그런 펀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직접 투자자 아닙니까? 이걸 할 줄 아는데 굳이 펀드를 할 재미를 못 느껴요. 그걸 왜 굳이 남한테 그걸 맡기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합니다. 기다리기.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장기 투자자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그래서 사. 그리고서 그 다음날 보지 않습니까? 올랐나 떨어졌나? 일주일 있다 보고, 시간마다 보고. 이게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잃어요. 항상 조급할 수밖에 없어. 조급한 사람은 항상 잃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 조급한 사람은 언제나 잃어버려요. 그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주식 투자에서 조급한 사람이 잃어버린 이유는 이런 패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100만 원에 산 거야, 한 주를. 아, 지금은 100만 원이 아니구나.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뭐 S 주식을 100만 원에 샀다. 그런데 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조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절매 하나?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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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계속 기다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50%가 될 때까지 손절매 안 하고 스스로 위로해요. 존버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한 버티는 거다. 아니, 그거는 존버가 아니. 이건 잘못된 거야. 빨리 매도하고 상승하는 거로 갈아탔어야 돼. 손절매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다려요. 떨어지면 기다려. 그런데 한 3%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팔어.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3%만 오르면 파는 거죠. 손실은 크게 당하고 수익은 아주 조금 내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어서 조급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항상 손실이 납니다. 알겠죠? 주식 투자에서 전 개인적으로 스스로한테 가장 어려웠던 게 기다리기였어요. 철철님이 이제 3년, 자기는 3년 보고 한다. 3년은 사실 주식 투자에 좀 짧긴 해요. 근데 3년을 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그래서 3년 동안 좀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면 된다. 농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씨 심어놓은 다음에 심어졌나? 가서 또 들춰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걸 관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묵혀둘 줄 알고 그리고 큰 흐름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큰 흐름을 보면서 이게 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존버가 아니라 그때는 빨리 처분하고 기다리고 이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다시 오를 때 다시 매수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다림은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아직 이 기다림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마음이나 그런 평정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가장 핵심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해라. 아니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고려하고 뭐 배당을 꾸준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뭐 나눠 담아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는 기초인 겁니다. 기초. 진짜 어려운 건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림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론. 너무 오래 했나? 결론. 우리 오늘 무슨 얘기했냐면 투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기본기. 생각보다 재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건 뭐였냐면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기억납니까? 간추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자유였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임의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임의로 3억 정도를 생각했고 이 3억 정도를 얻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지. 그러면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주식에 대해서 너무 멀리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안 된다. 선입견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선입견도 없어야 되지만 동시에 여기 너무 열광해도 안 된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해도 안 된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으로서 세 가지, 농부에 대한 얘기를 했지. 농부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뭘 했냐면은 좋은 씨앗을 골라야 된다에 대한 얘기를 했지.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분산 투자하고 분산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 했던 얘기는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야, 이런 좋은 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첫 번째,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로 그냥 끝나면은 좋지 않을 것 같고, 한번 생각해봐.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봤겠지만 내가 진짜 얼마가 필요한가?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50억 필요하다, 30억 필요하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시간과 자유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한테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세웁시다.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가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해볼만 하지 않아? 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자. 내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 경제 잘 몰라. 그러지 말고 요즘에는 워낙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 원론을 처음부터 배워나가야지 뭔가 투자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해. 금융과 투자는, 재테크는 사실은 경제 경영을 알면 너무 좋지만, 경영이 아닌 경제를 알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많이 어느 정도 해보고 연습해보고 사람들한테 귀동냥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건 선입견이니까 선입견을 벗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연습해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 이런 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거는 많이 할 거야. 이거는 많은 방송이나 책이나 유튜버들이 어떤 종목을 고를지 얘기는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산 투자할 줄 알고 뭐든지, 그리고 좀 기다릴 줄 알고, 그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제 차차가 이렇게 말씀하셨네. 질문이 있군요. 차차님이 월 150씩 번다고 했던 건 매달 분할 매도하는 뜻인가요? 좋은 얘기예요. 아까 전에 투자해서 우리가 월 150이나 200 정도 만지면 좋겠다.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그 매도에서의 그 차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막상 이제 익숙해지면 편하게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자기가 조율하게 돼. 요 정도에선 차익을 발생시키고 너무 올랐네? 그럼 좀 차익이 조금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을 때 값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분할 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할해서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하고 배당도 받고 이걸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박관현 님이 데이 트레이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렁설렁 놀면서 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좀 게으르게 투자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하면서 이 정도는 만약에 친한 동생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주식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돈을 잃어도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었어요. 다행이네. 공영표님이 배당주를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 넣듯이 꾸준히 하는 건 어때요? 처음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매달 첫째 날 나는 뭐 삼성전자를 매월 1일 날뭐 10만 원씩 사겠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현실성이 없어. 한 두 번, 세 번 해보고 삼성전자 이렇게 등락날락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걸요? 분산 투자한다는 걸 배운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금방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전체 리듬에 맞게끔 좀 떨어졌을 때를 분할 매수하는 시점으로 잡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월 1일 뭐 산다 이런 거는 배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로니카 님이 유익했다. 도도에스 님이 투자 관련 강의 또 해달라. 근데 너무 전문적인 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워낙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자기 삶의 하나의 기술 정도로 배우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적이거나 삶과 관련되는 것 정도로서 투자만 좀 다루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날다님께서 주식 투자를 같이 콜라보 하자고 싫습니다. 명강이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임선홍님 감사합니다. 유익했다고 하시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2시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15분, 10분 정도만 질의응답 받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를 좀 마칠게요. 원래는 강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면서 강의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다시 원래 메인 카메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질문과 답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강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뭐 고민이신지,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7월 달에서 어떤 힘들었던 건 뭐 있었고 좋았던 게 뭐 있었는지, 같이 축하받고 싶은 게 뭐 있는지 다양하게 좀 얘기를 짧게 한 15분 정도 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님, 향후 3년 안에 인플레 올까요? 올까라고 생각해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뭐 하진 않겠습니다. 김승민 님이 주식 얘기 처음 들었는데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보람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스민 님이 내일 뭐 하세요? 내일 이제 일해야지. 일하고 이제 막 할 거 하고 해야 됩니다. 이리즈 님이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파도 님이 이상형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저의 이상형. 네, 감사합니다. 셔츠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에이세컨드에서 샀습니다. 용홍님께서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철학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산당 선언은 필독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많은 걸 생각하겠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짧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금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고, 영어 공부하려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문으로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총 4부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3부, 4부는 재미없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들 이상형이 누구냐고 여러분입니다 했더니 거짓된 눈빛이다. 이렇게 하죠. 능글맞다 막 이렇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공산당 선언의 3, 4부는 재미없어요. 이상적 사회주의가 뭔지 막 그런 얘기 구분하고 하고 재미없거든요. 근데 1, 2부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한계.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거는
얘는 뭐 이 문제고 문제 그게 아니라 한계라는 건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그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디까지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를 할 수 없는 체제인가. 내적인 모순이 뭐고 가능성이 뭔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1, 2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책이 없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물결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흘러가니까 이게 그 외부에서 나와서 보질 못하니까 이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산당 선언의 1, 2부가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우리를 자본주의의 경계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해. 야, 돌아봐. 네가 살고 있었던, 네가 발딛고 있는 이 세계가 이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 인생책이죠. 박겸님이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불지옥에서 거품을 깼어요. 네네. 아, 마르크스 불지옥 얘기는 이제 팟캐스트 우리 1회 때인가? 그때 했던 얘기였죠. 네네. 용석노님이 인문학자들도 주식을 많이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뭔가 자신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인문학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체결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60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더 늘었을 거야. 동학개미운동 이후가 그 전에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인들이 생산 가능 인구가 1,900만 정도가 되는데 한 700만? 그러니까 3분의 1 넘게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투자하고 뭘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기는 안 해봤어.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투자를 안 해보고 그 투자하는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인문학이나 철학을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반쪽짜리인 거고 현실 감각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인문학이 현실에서부터 자양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빠지진 않을 것인가? 라고 경계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앤드루 킴님이 철학과 교수님들도 주식 많이 합니다. 다행인지 이제 어쨌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윤채님이 승희라 힘내라고 한 번만 외쳐주세요. 뭐 힘이 될까 싶은데 승희라 힘내라. 뭐 요즘 힘든 일이 많나 본데 잘 될 거야. 신은서님이 사실 옛날에도 인문학은 노동자가 아닌 부자의 학문이었죠. 사실 그게 맞죠. 그리고 언제나 부자의 학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하는 게 한국 사회가 그만큼 잘 살게 됐고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이지.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 한국은 막 거지 같고 막 힘들고 막 각박하고 막 문제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 우리 사실 알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가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높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잠깐만. OBS 스튜디오가 잠깐 끊겼다고 하는데 접속됐죠? 끊긴 거 아니지? 아이고 잠깐 OBS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잠깐 끊겼다라고 잠깐 나왔다가 접속을 방금 했대요. 얘기를 마저 하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는 많은 부분에서 운이 좋은 거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태국은 우리가 태국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태국은 동남아의 맹주고 동남아에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예요. 근데 태국 사람들한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이 뭐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만큼 이제 금융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많이 멀고 하기도 절차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한국은 정보도 많고 그리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긴 하죠. 정효영 님이 시스템 힘내. 시스템이 잠깐 멈췄다고 시스템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승일 씨한테 힘내라고. 승일 씨 뭐 문제가 많이 있나? 잘 될 겁니다. 김날다 날다님이 경제 말고 음모론 해달라. 음모론 좋은 거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아이님이 지금 시국에 한국에 있는 게 너무 안심됨.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이 이렇게 안심될 수 있는 나라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오현주님이 요즘 보는 유튜브가 뭐냐? 김경민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 요새 너무 궁금하다. 미술사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보는 유튜브가 뭐가 있냐고? 요즘에 성철스님 100일 법문 보고 있습니다. 개꿀잼.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방송 있지 않았나? 이거 같이 틀어놓은 다음에 같이 리뷰해보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철스님 100일 법문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 그것도 보고 있고, 불교 관련된 걸 좀 재밌어서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도 좀 보는 것 같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이 뭐 있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질문이 또 있었는데. 아까 질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 질문이 뭐였지?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다는 분이 계셨죠? 사후세계 이후에 요즘에 관심이 많다. 근데 그런 시기가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요. 죽음 이후가 급격하게 궁금해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거든요.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저도 워낙 궁금한 게 많았고 근데 그 사후세계와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을 열 수 있는 키가 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의식,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요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는 하고 싶었는데 그냥 바로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썼던 책이 지대노벨 제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읽어 놓으세요. 지대노벨 제로 도서관에서 빌리든 뭐 어떻게 됐든 그거 일단 읽어 놓고 그리고 나서 좀 때가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읽었네? 요즘 이제 이해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사후에 대한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은서님도 사후세계 재밌다고? 사후세계에 관심 많은 분들을 데리고서 투자 방송 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하치님이 귀신 보신 적 있나요? 귀신 본 적? 뭐 어릴 때 있었는데, 귀신 본 적 있으냐? 귀신 본 적 어릴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있다고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독실이가 기억이라는 것이 자꾸 왜곡되고 덧붙이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 뭐 착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보는 이 외부 세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내면 세계이잖아요. 이거 감각 세계로 꾸며놓은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무엇인가 물질적이지 않은 것처럼의 형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외부 세계가 아니잖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진짜 외부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내 내면 세계에서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의 문제 때문에 뭔가가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겠지 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인님이 어릴 때 봤다고요? 누구나 보지. 누구나 사실은 자기 얼굴도 뭐 허상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다 귀신인 거죠. 선주진님이 최 사장님 뒤에 귀신 보여요. 이 사람들 애기들이구만. 귀신 나?
어릴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잠시만요. 폼폼폼님이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모두 우주의 먼지가 될 예정인데 주식으로 많은 불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어, 갑자기 이제 귀신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어릴 때는 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귀신도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나? 우리 도서관에 있을 때 도서관에 있었으니까 독서실에 있을 때 특히 공부하다가 저거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거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뭔가 미지의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어, 그 생존율이 높았겠지. 어떤 두려운 존재, 공포가 있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잠시만요. 아이고 오류가 떠서 무서운 존재나 두려운 존재가 있다라고 공포심이 많은 개체가 그런 게 없이 무서운 게 별로 없어. 막 나가서 뭔가 돌아다녔던 존재보다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겠죠. 특히 어릴 때. 그것이 유전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뭔가 그런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심도 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그 진화 심리학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HJ 양님이 혹시 도올 선생님 강의도 좋아하세요? 예, 예전에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예전이냐면 지금도 되게 존경하고 학식도 높으시고 그러신 분이긴 한데 뭔가 너무 그 불교나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종교적인 해석을 너무 현대 과학주의적이거나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꼭 그렇게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거든요. 꼭 모든 비유와 상징을 다 합리적인 걸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그 어느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열린 고전이나 열린 어떤 문장들은 열린 상태로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너무 합리적이고 그 현실적인 설명보다는 그 고전 그 자체에 대한 그 풍부한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고전을 직접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말 따로 영상 따로로 지금 나오고 있나요? 버퍼링이 늦어진 것 같다.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문제를 핑계 삼아 오늘 라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좀 약간의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딜레이가 많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달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막 3시간씩 하고 하면은 다 같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8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금방 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자기 목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거 말고 우리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한테 주어진 현실을 그냥 현실이 이런 거지 하고 이렇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요즘엔 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삶의 개척자, 자기 삶을 다시 뜯어 고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낼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반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사람, 함께 손잡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경제에 대해서도 정치나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나가고 이야기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아니구나. 오늘의 만남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한 달 금방 보낸 다음에 건강하게 보낸 다음에 8월 라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주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꺼야지? 끌게요.